웹툰하는 웹툰을 완결하고 지금은 차기작 구상을 하고 있는 웹툰 작가 이종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혹시 작가님의 MBTI는 어떻게 되시나요? 최근에 했던 거는 ENFJ가 나오긴 했어요. 현재로서는 ENFJ가 가장 최신 결과다. 심리학을 전공하셨는데 웹툰으로 방향을 정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실까요? 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심리학을 전공한 뒤에 웹툰으로 방향을 전환한 게 아니라 만화를 그리기 위해 준비를 굉장히 오랜 기간 하던 와중에 전공을 심리학, 더 엄밀히 말하면 인문학 쪽을 전공하면 작가 활동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전공을 만화를 위한 수단으로 선택한 경우입니다. 직업에 도움될 만한 전공을 선택해서 갔다? 이게 더 맞는 말 같아요. 그러면 만화를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이 있으실까요? 네, 많은 분들이 너무 예술가, 작가, 창작 이런 단어에 짓눌리시는 경향이 있어서 자기의 편안한 이야기를 편하게 만화로 그려보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취업 준비를 하는 것과 비슷한 마음으로 만화를 그려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기가 안 나시는 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배우가 되실 분들은 지금 연기를 하고 있고 글을 쓰게 될 사람들은 지금 이미 쓰고 있다. 그러니까 결과물이 엉망으로 나올 거라는 걸 예상하면서 지금 바로 그냥 그리시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치 퍼즐 조각 모으는 것처럼 들어보시면 분명히 이게 나에게 맞는 지도구나 라는 어떤 큰 상이 그려지지 않을까? 그걸 위한 강의 시리즈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상대로 얘기하는 만화를 그릴 때는 실제로 내가 누구한테 만화를 보여주게 될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산을 그리는 게 꽤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장르로 들어간 경우가 많아요. 오래 그리신 분들은 보통 되게 구체적으로 그려져 있는 어떤 독자상을 갖고 계시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아내가 이제 되게 아주 구체적인 독자상이에요. 아내를 물리는 게 목적의 상으로 10년을 그렸던 경험이 있어요. 그만큼 뭔가 제가 얘기를 하다 보면 누가 오게 될까가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여쭤봐도 될까요? 어떤 얘기를 기대하고 오셨는지 제가 먼저 여쭤보는 게 순서일 것 같거든요. 시장과 세상이 원하는 원고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요. 제가 누군가에게 너무 물어보고 싶은 질문을 똑같이 원하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분들이 물어보시는 것처럼 왜 심리학을 전공하고 만화 쪽으로 선회하셨나요?에는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8살 때 만화가를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해서 10대 내내 만화를 그리다가 개인적으로 굉장한 쫄보기 때문에 작가가 되는데 도움이 되면서도 작가가 못됐을 때 써먹을 수 있는 전공의 목록을 아버지와 함께 고르다가 결정한 것들이 문학, 철학, 사학, 사회학, 교육학, 심리학이었어요. 그래서 대학 때 심리학을 전공했지만 사실상 들었던 수업들은 거의 다 다른 학문의 수업들이 나왔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수강신청 책자를 거의 다 수집해서 듣고 싶어서 왔다. 교수님도 반응 어떨까요? 너무 좋아하세요. 그러면서 제가 아주 많이 배웠고 도움됐던 것 중에 하나가 스토리를 짜는데 정말 도움되는 꿀팁이라고 많이 합니다. 전체적으로 콘텐츠라는 걸 만들고 판매하고 사람들이 소비하는 시장이 어떤 사이클로 돌아가느냐에 대한 걸 되게 많이 배웠어요. 전 세계에서 만화계를 갖고 있는 나라가 꽤 적은 거 아시나요? 만화계라 함은 자국의 만화가, 자국의 만화 출판사, 자국의 만화 유통사, 잡지 이런 것들을 모두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보통 예를 들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자국의 만화계를 갖지 못한 나라가 훨씬 많습니다. 이탈리아의 작가는 벨기에에서 연재를 하는 경우가 많다거나 유럽 같은 경우는 벨기에와 프랑스를 중심으로 만화계가 중점화되어 있고 나머지들은 사실 자국의 만화가들이 있는데 자기 나라의 만화계를 자랑하지 못하고 그런 식으로 자기 나라의 만화계, 만화 산업, 에코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가 생각보다 적어요. 너무 놀랍게도 동아시아에 자국의 만화계를 갖고 있었고 계속 갖고 있는 나라가 일본하고 어딜 것 같아요? 한국이에요. 한국은 세계 만화 시장에서 진짜 이상한 나라거든요. 예술 시장만으로 살기에도 어려운 인구 숫자고 한국의 만화계는 일본의 만화계에 영향을 많이 받고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런 역사를 가졌다는 건 상식으로 알고 있지만 중요한 건 쉽게 짧게 얘기를 하면 80년, 90년을 넘어가면서 말도 안 되는 성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대학생이 되기 전 만화가의 꿈을 꾸면서 이미 한 15년 넘게 만화를 그리고 있었는데
제가 대학생에서는 동일학번인데 동일학번으로 대학생이 되기 직전에 마지막 남았던 거대한 잡지가 디지털로 전환을 선포하고 사실상 다 폐간되는 수준까지 있었어요. 그때가 웹툰 1세대의 시작과 맞물리는 0세대 정도를 얘기하는 시기입니다. 처음으로 자기의 그림이나 만화를 볼 수 있나 싶은 어떤 이야기들을 블로그에, 홈페이지에 올리기 시작했던 시기가 1999년부터 2003년, 4년까지 한 5년 정도의 기간이었어요. 수많은 영웅들이 만화를 보여줄 곳이 사라졌는데 난 만화를 계속 그리고 싶으니까 그냥 그렸고 올릴 곳이 없으니까 그냥 올렸던 것이 웹툰의 선사시대를 할 수 있는 2000년대 초반이고 게이트 쇼핑은 없었죠. 그 다음과 네이버가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다음으로 나오고 네이버 나오면서부터 웹툰이라는 형식을 직업군으로 가져가기 위한 긴 여정의 시작이 되는 거였어요. 초창기 웹툰을 그렸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전업 작가가 없었습니다. 네이버 웹툰 중에서 딱 한 명이 있었고 그 외에는 다 부업이 있었어요. 아니 엄밀히 말하면 본업이 있었어요. 그게 사실은 웹툰 초창기의 폭발력에 되게 중요한 근거가 되어줬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영화도 마찬가지로 흘러갔어요. 연극도 비슷하게 흘러갔고요. 뮤지컬도 비슷하게 흘러갔습니다. 그 어느 지점에 지금 멈춰있는 것뿐이지 전체 흐름이 되게 비슷해요. 현재 웹툰 시장에서 지금까지 15년에서 20년 정도 쭉 선형적으로 오던 흐름에 갑자기 새로운 종류의 움직임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대략 5년 전에 처음 나왔고 3년 전부터 활개를 떼서 지금이 거의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 새로운 형식이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네. 쉽게 말하면 집단첨자 시스템, 이쪽에서 이거는 스튜디오 시스템이 도입돼서 이제 결과물을 만들기 시작한 지가 한 3년, 4년 됐어요. 이 스튜디오 시스템이 뭐냐면 이런 식입니다. 나는 만화가를 전공했고 만화가를 꿈꾸고 있는데 당장 내 이름을 걸고 연재를 하려고 했더니 일종의 독자들의 안목이나 흐름, 시장의 흐름, 취향, 트렌드 이런 것들이 게이트 키핑을 해버리는 거예요. 나 그럼 그림 좀 더 연습해야 되나? 소재를 좀 더 대전해야 되나? 취재를 좀 연습해야 되나? 이러고 있을 때 좌코리아에서 이러이러 땡땡땡 웹툰 스튜디오가 사람을 모집한다는 걸 보게 된 거죠. 가볼까? 갔더니 그냥 취업이에요. 똑같아요. 4대 보험 되고 직장에 취업하는 거죠. 그런데 하게 되는 일은 기존의 웹툰 작가가 혼자서 전부 다 했던 것들을 세부 공정으로 나눠서 각 팀에서 나는 계속해서 대생만 한다. 근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대생만 하니까 시간을 조금씩 들일 거 아니에요. 여러 개의 작품을 하는 거죠. 하나의 팀이 동시에 여러 개의 작품을 만드는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은 공장이라고 말하지만 좋게 말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블록버스터화가 됐다라고 말하게 돼요. 늘 만화를 보고 있는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규모가 너무 커지고 시장은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가 미친듯이 쇠빙선처럼 뚫고 가고 있는 덕분에 미국, 유럽, 동남아 쪽을 다 뚫고 있어서 돈이 커지고 시장이 커졌으니 혼자 할 수 있는 작품이 아니라 팀만이 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나? 이건 블록버스터형인데? 라고 말하는 사람도 동시에 생겼어요. 여기에서 어떤 가치관을 갖고 보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보이는 게 있긴 합니다만 좋게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 마블과 크리스토퍼 놀란이 공존하잖아요. 봉준호 박찬욱 같은 한 감독의 일과 마블 DC 같은 회사가 동시에 공존할 수 있는 산업계로 가는 게 베스트 아닐까라고 말하는 데 있어요. 왜냐하면 스튜디오 시스템은 단점이 있다면 말씀하신 대로 왜 계속 봤던 걸 또 보는 것 같이라는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스튜디오 시스템을 거쳐서 웹툰 작가로 가는 즉 진로 보류 기간을 많이 갖는 창작자들이 계속 시장 안에 머물러 있기도 해요. 예전 같으면 작가 법되니까 바로 취업해야지가 스튜디오에 취업을 해서 한 4년에서 5년 정도 하다가 그 사이에 얻은 종합적인 감각과 실력과 트렌드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국은 내 작품을 창작하고 런칭하는 식으로 가는 그쪽에 하나의 진로부터로 뚫어줬다는 게 좋은 점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개인 작가만이 할 수 있는 작업은 어차피 스튜디오에서 못하는 분이라고 아세요. 스튜디오 시스템에서 혹시 여러분들 꼬마비 작가 아시는 분이에요? 꼬마비 작가 아세요? 호라는 작가 아세요? 억수씨. 꼬마비와 억수씨 다 이제 저하고 작업실 오래 썼던 형들인데 스튜디오 시스템에서 꼬마비 작가님 너무 좋은데 이런 거 한번 해보자 라고 할 수 있을까?
왜 못한 것 같아요? 스타일 때문에? 네? 맞습니다. 우리 팀은 7명입니다. 만약에 저 팀이 없어요. 저는 스튜디오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 어떤 사람 팀장이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스튜디오는 한 팀이 기본적으로 적어도 3, 4명에서 7명, 10명이 어쩔 수 없이 정말 여기까지는 내가 안 되겠다라고 느껴서 타협을 늘 합니다. 그게 직업과의 취미의 차이입니다. 직업의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직업 윤리라고도 부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나에게 돈을 주는 분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했나를 검증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취미를 그릴 때는 아니에요. 나 당신만의 재료수니까 돈 줘 그러면 아 그러셨구나 미안해라 난 즐거웠는데 그래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걸 어디까지 추가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은 취미로 할 때 훨씬 더 날카롭게 서 있었어요. 근데 직업으로 그린다는 거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그거 아닙니까? 지나가는 사람 모르는 사람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내일 내가 안 죽기 위해 돈을 쓴다는 거. 그럼 그 사람에게 내가 뭘 줬는지를 분명하게 인지 못하면 직업 윤리를 배신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작가 사이에서 유명한 명언이 있어요. 마감이 목숨이면 퀄리티는 자존심이다. 그래서 중요한 게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지점 하나 정도를 정해놓은 사람들이 그 외의 모든 걸 타협하면서 직업적으로 그리면서도 어느 정도까지 성취하는 것 같아요. 그걸 안 정해놓으면 모든 걸 다 타협하게 되거나 아무것도 타협하고 싶지 않아서 망가져. 그래서 절대 타협할 수 없는 한 가지가 뭔지를 고민하는 작가님들이 보통 업계에 선배들이 많이 있어요. 늘 소통을 하는 사람이라 매주 월요일마다 8시에 해요. 아시나요? 웹툰스쿨이라고 있어요. 지망생분들이나 업계 종사자는 거의 다 모두 오세요. 7시에 땡 하면 지금 쫙 올라오거든요. 매주 월요일 8시마다 4년 반째 안 쉬고 하고 있어요. 거의 하고 있으니까 나 너무 궁금했는데 얘기하고 싶다. 의견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월요일 8시에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갖고 좀 놓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가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지점들을 조금 정리를 해서 강의라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를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이제 특강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야기를 하러 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제 소개를 조금 먼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저를 다 모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뭐 어떤 작품을 했었었고 그리고 뭐 지금 현재 어떤 작품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비주얼적으로 어떤 그림체를 갖고 있고 어떤 장르를 선호하고 이런 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작가 이외에도 조금씩 활동하고 있는 외부적인 업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냥 제 소개 겸 이제 어떤 활동을 또 하고 있는지를 제 소개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청강문화산업대학이라는 학교에서 만화를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한 6년 정도 프랑스라는 나라에서 유학생활이랑 프리랜서 생활을 조금 했고 거기서는 만화 전공은 아니었고 애니메이션을 전공했는데 거기서 이제 내린 결론은 애니메이션은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 너무 힘들다. 라는 게 제가 이제 얻은 교훈이어서 이제 한국에 와서는 그냥 이제 만화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작품은 카힌드루라는 이제 한 권짜리 책으로 칼라 출판 책으로 이제 데뷔를 했고 이제 그 이후에는 60편 정도 가량 되는 장편 만화인 수라의 도시라는 작품으로 연재를 했었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 했던 작품은 그 테이스트 오브 허러라는 그 공포물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단편 작품이 하나 수록되어 있고 헤이마모스라는 제목이고요. 이 작품은 테이스트 오브 허러라는 프로젝트는 이제 카카오 페이지에 현재 연재가 되고 있고 그리고 운이 좋게 제 단편 작품이 이제 단편 영화로 하나 만들어진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로서 활동은 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뭐 잡다하게 그냥 일을 했었던 거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서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고 그리고 이제 작품 외적으로는 지금은 그만뒀는데 올해 작년까지 일하고 그만뒀는데 청강문화대 그 만화과에서 초빙 교수랑 몇 년 정도 일을 했고 현재는 연성대라고 하는 안양에 있는 대학교인데 웹툰과에서 지금 이제 외래 교수로 현재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그림을 보여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장편 작품
수라의 도시라는 작품의 이미지고, 저는 일반적으로 제가 출판 만화 시대 사람이라서 처음에 작업할 때 출판 만화식으로 작업한 다음에 그걸 웹툰식으로 재편집을 해서 웹툰을 연재를 했었고요. 혹시 여기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혹시 IQ 점프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래서 IQ 점프에 연재되고 이제 웹툰으로도 나오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단편작인 헤이마무스라는 작품이고, 요거는 이제 공포물이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몬스터월드라는 작품인데, 요 사실 연재가 되었거나 연재 예정인 작품은 아니고 현재 기획 단계에 있는 작품인데, 보시다시피 아시겠지만 제가 좀 남성향 작품을 주로 선호하고 그런 작품을 작업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제가 괴물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 그냥 전 세계에 있는 요괴를 다 그리는 만화를 하고 싶다라고 이제 기획을 들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스케일이 너무 커져서 이거는 당장 몇 화를 만들어서 계약을 따낸다고 해도 연재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이제 그런 세계에 있는 요괴들을 계속 디자인해 나가거나, 뭔가 에피소드가 재밌는 게 생각이 났다 그러면은 다시 좀 적어서 작품의 이제 시나리오적으로 내용도 점점 단단하게 하면서 계속 기획 중인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들은 이제 제가 어떤 성향의 작가인지를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보여드렸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다른 또 외적인 제가 외부 활동하는 거는 저는 아까 말씀드린 저는 개인 작가로서 계속 이제 생존을 하고 있는 작가인데, 아시겠지만 모르신다고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는 만화가 큰 회사 단위로 움직이는, 그렇게 해서 제작이 되는 게 되게 많아지고 있거든요. 혹시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작품 혹시 아시나요? 네. 그 작품이 딱 전형적으로 회사가 제작을 해서 굉장히 높은 퀄리티의 작품으로 이제 대중들한테 보여지고 있는 작품 중에 하나인데, 한 10명에서 20명 정도가 붙어서 작품을 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개인 작가가 뭔가 시나리오적으로나 혹은 비주얼적으로나 그림으로 승부하기가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저랑 어떤 다른 대표분이랑 해서 작은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그래도 조금 당장에 수익적인 면에서 크게 창출이 되지 않더라도 좀 개인 작가가 하고 싶어 하는 만화를 밀어주면서 조금 응원해 주자라는 개념으로 이제 만화 웹툰이랑 그리고 일러스트 하시는 작가님들을 모아서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그런 거를 작품을 제작하고 그걸 런칭하고 연재하고 혹은 굿즈를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던가 혹은 전시를 한다던가 하는 이제 소규모 회사를 하나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소개는 이제 이 정도가 될 것 같고, 처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통하는 K신파, 모두가 갖고 있는 정서, 이렇게 해서 소주제를 잡아봤는데요. 제가 이 주제를 정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정의가 나왔거든요, 넷플릭스에서. 그래서 그걸 보고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지만 해외에서 너무 잘 팔린 거예요. 그래서 이 주제 그대로 유지해도 되겠다라고 해서 사실은 계속 갖고 와서 말씀을 드리는 주제인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계실 것 같고 주변에는 분명히 계실 거라 생각해요. 신파를 다룬 작품이 나오면은 일반적으로 다 또 신파야? 라면서 욕하는 이제 분위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제작하시는 분들이나 창작자분들이 계속 신파를 쓰고 있잖아요. 신파라는 장치를. 그 이유는 결국에는 왜인지 모르겠지만 나나 혹은 내 주변을 제외하고는 다른 대중들은 이 신파라는 장치를 좋아하면서 다 소비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수의 대중들이 신파를 좋아한다 라고 사실은 저는 이거는 좀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대중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입장에서는 대중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혼자 나는 예술가라고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고민해야 될 부분은, 만약에 제가 작품을 하나 구상을 했는데 이게 신파라는 장치를 쓰면은 작품이 훨씬 더 극대화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는 신파라는 장치를 과감히 당연히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작품을 기획을 하나 했는데 굳이 신파라는 장치가 필요가 없는데 그냥 대중들이 좋아하니까 한번 써볼까? 라는 그런 애매한 그런
뭔가 생각으로 장치를 넣어버리면 결국에는 애시당초 자기도 긴가민가한 거잖아요. 이 심판하는 장치가 과연 유용할지 아닐지가. 그럼 결국 작품도 이도 저도 아닌 게 돼서 결국 비판을 더 많이 받는, 이거 심판 뺐으면 더 재밌었을 텐데 라는 그런 리플이 달린다거나, 결국 그렇게 되니까 심판하는 장치를 우선은 뭔가 심판은 별로야 라는 생각은 조금 배제하시고 그냥 순수하게 내가 기획하고 있는 작품 안에서 작품을 기획했을 때 심파가 분명히 유용하다라는 판단이 들면 심파를 과감하게 쓰시는 거를 꼭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 모두가 갖고 있는 정서라고 써 있었던 부분은 이제 처음에 정의가 나왔을 때 한국에서는 물론 어쨌든 꽤 잘 됐잖아요. 그 말은 심파라는 이제 그 장치가 결국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뿐만 아니라 동서양에 다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모님, 자식, 사랑 요 부분은 동서 모두 다 막론하고 그냥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제 정서라는 거니까, 그러면 모두가 공감하는 정서니까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사용을 꼭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좀 예시를 좀 갖고 왔거든요. 지금 예시를 3개를 갖고 왔는데 신과 함께라는 작품이랑 오징어 게임이라는 작품이랑 그리고 정이라는 작품을 3개 갖고 왔는데 내용을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이 내용까지 말 안 하지만 좀 전반적인 장르적인 설명을 한다면은 신과 함께는 이제 저승사자나 한국 토속신, 약간 그런 옛날 한국의 그런 요소랑 그거 기반으로 바꾸어서 심파를 이제 붙인, 그래서 성공을 한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징어 게임은 이제 돈을 목적으로 하는 이제 검은 서바이벌 게임이라는 요소를 기반으로 심파가 이제 곳곳에 조금씩 붙어 있는 작품이거든요. 그리고 정의는 요거는 지금 다른 작품들과 반대로 핵심 요소가 심파고요. 옆에 이제 SF가 조금씩 붙은 작품이라고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